왜 굳이 매도 리포트를? 그러면 사실 항상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은 여기 있는데 지금 걔가 저 한참 뒤에 있습니다. 주인과 걔가 좀 멀어지셨다고 했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 멀어지셨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거운데 네. 그 뜨거운 시장에 또 최근에 한 리포트로 인해서 더 네네. 뜨거워져서 예. 그 리포트를 쓰신 분을 모셔서 네네.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 좀 우리가 좀 더 네네.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위원님 초대했는데요. 우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공모에도 결탁설 있잖아요. 네네. 요거 사실은 뭐고 또 거기에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일단 그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정말 터무니없는 거라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대응도 안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에 이게 팩트로 좀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분들이 네. 유튜브에서 좀 그런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점점 이제 팩트로 자리 잡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욕먹는 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가 빠질 때 추천해서 욕먹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이 제일 욕을 많이 먹은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말에 네. 제일 욕먹이 많이 먹었을 때가 에코프로 BM이 한 30% 빠질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빠질 때 제가 12월에 한국경제TV 방송 나와서 추천했던 적이 있거든요. 에코프로 BM은 네. 지금 방송이 아직도 있는데 그때가 제일 욕 많이 먹었을 때입니다. 회사로 뭐 항의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말 듣고 샀다.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는데요? 2021년 12월이니까요.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때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뭐 최소한 3배 이상 올랐죠. 근데 이제 네. 방송 이후로 단기간 몇 개월 동안은 떨어졌었군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욕먹는 건 많아요. 사실 그럴 때에 뭐 크게 뭐 사실 저희들이 힘들 건 없습니다. 왜냐면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같은 경우가 조금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거나 네. 뭐 하는 경우에 이제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봤을 때 이제 A고 이제 제가 한 B를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A가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B를 주장하는 메신저 뒤에는 어떤 검은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요즘은 아예 그냥 공식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항의를 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뭐랄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이제 결탁설들을 언급해서인 것 같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저희 이제 증권사 고객의 대부분이 이제 롱숏 펀드고 이들이 숏을 잡고 있어서 이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여기에서 뭐 애초부터 가정이 틀린 게요.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분들이 허상과 싸우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저희가 뭐 욕먹고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허상과 싸우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해악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주장들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서로 어떤 디베이트를 하거나 좀 더 실체에 가깝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것의 배후에는 다른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지 않고 사고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을 들을 때 그분들 본인이 손해가 되는 건데 이게 일단 애초부터 가정이 틀린 게 뭐냐면 저희 고객은 롱숏 펀드가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삼성자산 같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그렇죠. 이런 롱펀드들이에요. 여기가 훨씬 더 큰 고객입니다. 이런 롱숏 펀드들 정말 뭐 일부 숏펀드들은 정말 10개를 합친 것보다 이들이 훨씬 더 큰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특히나 에코프로만 숏 잡은 펀드들이랑 한정해서 보면은 이거 10개 이상 합쳐도 뭐 국민연금이나 삼성자산 같은 고객 자산에 비할 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훨씬 큰 고객인데 특히나 이번 에코프로 사태 같은 경우는 뭐가 더 그 주장이 터무니가 없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트에 들어가셔서 네네. 전자공시. 네, 에코프로를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에 이제 주식 보유 대량 상황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한 4% 가지고 있고요. 네. 에코프로를 이제 삼성자산이 한 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당장 들어가셔도 바로 네. 나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 거냐면 제가 에코프로 리포트를 쓸 때 시가총액이 20조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4% 갖고 있었으니까 국민연금이나 삼성자산이 한 8천억씩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뭐 일주일 사이에 한 25% 빠졌으니까 대략 한 이제 2천억씩 빠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4천억 정도의 저희 가장 큰 고객에게 저희가 이제 그 수익률상으로는 마이너스에 어느 정도 좀 일조를 하게 된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하나 갖다가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애초에 어찌됐든 거기에 제가 일조를 하게 된 거고 그 두
기관은 모든 증권사들의 가장 큰 고객입니다. 그들은 숏을 특히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숏 같은 거 안 하고요. 가장 큰 고객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런 주장들이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숏 펀드를 보고 거기에 압력을 받아서 리포트를 쓴다라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그 몇몇 분들이 이거를 알면서 이렇게 뭐 거짓으로 얘기한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실제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몇몇 분들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생겨서 보면은 웬만한 채널에서는 한번 나오시면 거의 뭐 조회수 한 7, 80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할 때 그 듣는 분들에게 끼치는 해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가정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그냥 디베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게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이제 디베이트이 아니라 그냥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해악이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뭐 정치에서 뭐 서로 이제 디베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 사람 뒤에는 북한이 있다, 저 사람 뒤에는 일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아무런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이나 뭐 삼성자산운용이나 이렇게 에코프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어떤 리포트들을 통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했을 때 저희에게 어떤 뭐 항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거기에 들어간 가정이 뭐 ABC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DEF가 맞는 것 같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더 실체에 가까운 디베이트를 하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뭐 어차피 사고 파는 거는 이제 고객의 결론, 뭐 의사니까요. 선택이니까. 네, 선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따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베이트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리포트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런 사고 자체를 이제 못 하시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허상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결탁은 없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이게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리포트들을, 매도 리포트를 쓰면 훨씬 더 큰 금액을 갖고 있는 더 큰 고객들에게 사실 피해를 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쓰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큰 고객들에게 사실 피해를 주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써서 빠졌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찌됐든 그들에게 불편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희 그렇죠. 가장 큰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뭐 쇼펀드들도 저희 고객들입니다만, 이게 이제 수수료상으로는 사실 숏에서 나오는 수수료와 이들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아예 그냥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면 이제 네네. 그 두 개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수익적인 사실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쇼펀드들하고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침소봉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듣는 분들이 순간은 그 쾌감이 있을 수가 있죠. 아, 이게 보통 사람이 어떤 대상을 그 적대화시키게 되면은 사실 혹은 악마화시키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당화되면서 이제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고는 멈춥니다.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번이 아니라면 이 증권사뿐만 여의도는 증권사가 많으니까요. 네네. 공매도와 결탁했다라는 뭐 그런 과거의 사례라든가 다른 이제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면 그런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을 텐데, 뭐 전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의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긴 했었나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세대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하는 지금의 토양 하에서는 어떤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계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활동했었던 시기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전후거든요.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뭐 차명 거래도 많았을 거고, 뭐 선행 매매도 많았던 시기로 보통 이제 기억들을 하죠. 실제 금감원의 감독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덜 체계화되어 있을 때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받는 그런 규제라는 게 사실 저희는 아예 계좌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의 뭐 주식 거래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사실 공매도 세력과 결탁할 만한 니즈 자체도 없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뭐 몇 년간 뭐 없었냐 이거 수준이 아니고, 공매도 세력과 애널리스트가 같이 결탁을 해서 어떤 무언가를 했다, 이걸로 뭐 잡혀간 사례가 있다? 뭐 그 세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없죠. 네. 어쨌든 과거 좀 많은 시간이 지난 그때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관리 감독도 워낙 많고 이제 금융 시스템도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거짓을 말한다라고 보질 않아요. 그들이
계셨던 시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네. 저희의 가장 큰 고객은 롱펀드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니즈를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움직일 정도로 짜치지 않죠, 저희가.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에코프로 어쨌든 매도 의견 리포트 내셨잖아요. 네. 저는 당연히 이제 사실 시장이 올해 1분기는 뭐 2차 전지가 네. 엄청 다 시장이 이끌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네. 찬물을 끼얹는다 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는 그 리포트 쓰고 난다면 언론 기사도 될 거고 사람들도 이제 혹시나도 그게 그 이후로 이제 그것 때문은 꼭 아니지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원망이라든가 안 좋은 댓글도 달릴 거라 생각을 하셨을 텐데 왜 굳이 매도 리포트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애초에 요번이 부각이 됐다 뿐이지 사실 수 추첨했을 때도 저희는 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지금 좀 업사이드가 이전보다 줄어들 것 같다 해서 목표 주가 하향에도 욕을 먹고요. 사실 욕을 먹는 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보통 애널리스트가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게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뭐 정책 흐름, 원자재 가격 흐름, 그리고 기업별 산업 동향 다 파악을 해서 이들의 적정 가치가 100 정도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김 작가님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 코스톨라니의 주인과 개의 비유 있죠.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기업 가치에 수렴해서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주인이 개를 끌고 걸어갈 때 개가 한참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오는 것이기도 하는 것처럼요. 주인은 근데 이제 항상 그 중간 지점에서 계속해서 걸어갈 뿐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는 지점이 적정 가치라고 한다면 애널리스트가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 시간을 최대한 투입을 해서 지금 주인이 서 있는 지점이 이 정도 지점인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한참 앞으로 가기도 하고 한참 뒤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그 가격 레벨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항상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은 여기 있는데 지금 걔가 저 한참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걔가 한참 저기 있는데 뭔 하면서 이제 욕을 하죠. 반대로 걔가 한참 저기 있는데 주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거기까지 너무 많이 나갔다. 여기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사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거 신경 쓰면 애널리스트 못 하죠. 어차피 애널리스트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야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저희가 사실 돈 받고 하는 일입니다. 그게 꼭 기관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잠깐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지금 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보다 일부 리서치 센터들은 WM, 그러니까 지점이죠. 지점으로 받는 수수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본시장에서 이런 주식시장에서 어떤 힘의 구조가 개인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전에는 기관에 투입을 했지만 이제는 지점을 훨씬 더 많이 가는 센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인이 여기 있다. 걔가 여기 있고 걔가 한참인데 주인이 여기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리포트를 쓰면서 들어줬으면 하는 그 대상은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만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주인이 있는 그 위치는 멀어지면 그냥 쓰는 그렇죠. 네, 이게 뭐 기관을 보고 개인을 보고 그 주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기업의 성장 흐름에 따라서 흘러갈 뿐이죠. 저희는 그거를 보고 그랬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과 개가 좀 멀어지셨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 멀어지셨다고 보시는 건가요? 배터리 섹터는 멀리 봐도 돼요. 배터리 섹터는 보통 주식시장이 12개월 포워드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지금 같은 이 탄소 중립 경제로의 대전환기에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이 중국 배터리 안 쓰고 싶어하는 이런 구도 하에서 한국 배터리 섹터는 사실 2년 후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는 너무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3년 후 4년까지 가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국가의 정책 흐름이라는 게 이게 4년에서 한 6년 주기를 보고 그리고 전기차 프로젝트라는 게 한 5년에서 7년 주기를 보고 움직이는데 그 구도 하에서 실제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나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대략 2026년, 27년 정도까지는 바인딩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인딩 되어 있는 물량들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리포트들을 쓸 때 오히려 많이 그동안 공격받았던 게 지금 2023년 초인데 무슨 2027년에 반영하느냐인데 사실 에코프로는 2027년까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충분히 그 가치를 많이 반영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 리튬 가격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회사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던 바가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코로나와 전쟁을 기준으로 모든 원재료 가격과 환율 변수들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한 3년여 동안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수들이 크게 변화했었잖아요. 2020년에 그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가격 기준으로 6불 정도까지 빠졌었고요. 수산화 리튬이 9불 정도였었습니다. 요게 1400% 정도가 올랐어요. 2년 동안. 근데 요게 지금 최근에 다시 고점 대비 70%가 빠져서 지금 거의 예를 들어서 1위였던 게 거의 14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한 3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흐름 하에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수들이 코로나 이전, 전쟁 이전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향후 3, 4년간 전개될 거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그런 기관들, 저희 주요 고객들과 디베이트를 할 때 뭘 얘기하냐면 그런 리튬 가격 가정에 대해서 서로 디베이트를 해요. 지금 같은 수급하에서 리튬 가격이 더 빠질 수 있을까? 지금 일단 정말 폭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빠질까? 그런 디베이트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다시 끌어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거를 뒤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하는 순간 그런 논의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는 상당한 해악이 있기 때문에 허상과 싸우지 마시라는 거고요. 다시 얘기를 돌아와 보면 2027년 실적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 환율의 정상화, 그리고 마진의 정상화를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지주 에코프로는 충분히 지금 시가총액의 미래 성장 가치를 2027년 정도까지는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가 자체가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리포트 적힌 문장이 위대한 기업이지만 현재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자체의 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그 잠재력은 높게 보시는 거죠. 네네. 당연히 그렇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기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다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디베이트를 하면 됩니다. 에코프로 기업은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서 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 산업의 구조를 보게 되면 광물을 만져야 됩니다. 광물 베이스 소재군들인 양극재나 혹은 메탈 가공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IRA나 유럽의 CRMA 구조상 메탈 소재군들의 부가가치 창출 강도가 굉장히 강해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뭐가 있냐면 일단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하고요.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하는 자회사가 또 에코프로 자회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을 또 하는 자회사가 에코프로 자회사들 중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통합을 해서 리사이클링을 하는 자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주 에코프로는 너무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뭐 아주 오랜 기간부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산업 리포트나 뭐 개별 기업 리포트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천을 드려왔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실제로 2020년 8월에는 2차전지 섹터 지속적인 비중 확대 제시하면서 탑픽으로 에코프로 BM을 꼽으셨던 걸 맞나요? 네네, 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를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한마디로 그때나 지금이나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게 보지만 그때는 가치보다 좀 싸져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좀 높게 보기 때문에 좀 판단이 결과가 좀 달라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참 뒤에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 고속으로 달릴 때는 사실 작은 방지턱만 나와도 차는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리스크를 보면서 가자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질문부터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에코프로 마지막으로 리포트에 끝까지 이성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포모에 따른 매수 및 해피를 모두 경계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성장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면서 댓글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익 계좌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포모 현상으로 이제 그런 댓글도 많이 남기시던데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그러면 좀 꼭 하시고 싶은 얘기 뭐 있다면 있을까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굉장히 좋은 산업이고요. 이게 아주 특정 기업 혹은 일부 기업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라고 해서 지금 섹터가 이제 다 왔느냐? 이게 절대 아니죠. 지금 그들조차도 28년, 29년, 30년을 당겨오면서 업사이드가 이제 향후에 더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25년 실적도 당기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사면 되고요. 2차전지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기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이죠.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25%를 모빌리티가 담당을 하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혹은 이제 중국이 글로벌 이제 이런 경쟁 구도 하에서 누가 빠르게 탄소 중립 경제로 가느냐, 그리고 누가 빨리 탄소 중립 경제로 가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느냐, 이 경쟁을 해가는 구도 하에서 핵심 연결고리인 배터리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중국이 아닌 곳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업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한다란 말이죠. 모든 것의 결론은 가격입니다. 지금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앞서 뭐 김작가 TV의 가치 투자자 분들이나 제 업계 선배님 분들 나오셨고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결론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고요. 추정치의 어떤 변수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가정치를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매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주장들이 하나하나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견과 배치되는 주장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기회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변수보다 리튬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단기간에 올라가서 레깅 효과가 발생해서 마진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기업가치 산정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나 혹은 기관들이 봤을 때는 지금 메탈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 국면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금 보고 판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중에 있을 일과 현재 간의 격차가 발생하죠. 그리고 각자 생각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지금 주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자기의 뷰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과정에서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제 본인과 배치되는 의견이 리포트나 혹은 어떤 그 뭐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성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쓴 것이죠.